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북한에서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고 고려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민서연입니다. 북한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제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안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무역상사 고위 간부, 어머니는 여성동맹위원장이세요. 저희 집안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최상류층으로 살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은 남달랐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죠. 집안에는 일본산 전자제품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가 중국 출장에서 사온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늘 풍족한 식사를 했고 특히 어머니는 외화로 구입한 식재료로 만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곤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생활도 남달랐어요. 저는 평양 최고의 학교 중 하나에 다녔고 아버지의 위치 덕분에 항상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새 책이었고 해외에서 구한 영어책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같은 반 친구들이 낡은 교복을 입고 다닐 때 저는 외국 원단으로 만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게 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서연이네 집은 정말 부자라서 부럽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뿌듯했어요. 어릴 적 제게 가장 큰 설렘을 준 사건은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간 일이었어요. 평양 순환공항에서 거대한 비행기를 처음 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 언니들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반짝이는 유니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직업이라는 점까지. 저는 그날부터 승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도 저 언니들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유니폼을 처음 입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외국으로 비행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볼 때마다 제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비행 중에는 창밖을 보며 자유를 꿈꾸지만 비행이 끝나면 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평양은 화려한 도시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 같은 고위층에게는요. 저희 집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에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양의 모습 뒤에는 다른 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비행을 하며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베이징 공항에 내릴 때마다 느꼈던 낯선 공기의 자유로움은 평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물건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평양에서는 거리의 주민들이 항상 고단해 보였죠.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화려한 유니폼이 나를 가두는 족쇄일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꿈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한 것은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북적이는 공항의 분위기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 하지만 그날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할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항상 그렇듯 우리는 공항 로비로 이동해 승객들을 안내하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에서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단체 승객들이었죠.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고 서로를 스스럼 없이 부르며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야, 너 그거 들었어? 지난번 출장에서 말이야. 여기 사진 좀 찍자. 저쪽 배경이 너무 좋다.
그들의 자유롭고 밝은 모습은 단번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고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마치 이 공항과 이 도시에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평양에서 자란 제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모든 행동이 규칙과 감시 아래 이루어졌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화장실에 들렀어요.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유니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서 한 여자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중이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행으로 여기 왔는데 당신은 고려항공 승무원이시죠? 멋지네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 자연스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북한에서 내가 익숙한 태도는 항상 경계심과 신중함이 깔려 있었는데 이 여자의 표정에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행 잘 마치시길 바래요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고 화장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그녀의 미소와 말로 가득 찼어요.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왜 저 여자는 저렇게 당당할까? 호텔에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화려한 거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꿈꿨던 하늘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호출한 보위부 요원이 있었거든요. 서현 동무 공항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을 텐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 누군가 제가 한국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걸까요? 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어요. 요원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동무가 화장실에서 어떤 한국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는 당황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길을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승객으로서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심하십시오. 동무의 행동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체제를 대표하는 승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감시받아야 하지? 왜 내 작은 행동 하나까지 누군가에게 보고돼야 하지? 그날 밤 저는 평양에서 만났던 한 가족이 떠올랐어요. 겨울날 거리를 지나던 중 시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엄마와 어린 딸의 모습이었죠. 그 아이의 손은 얼어 있었고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차를 타고 지나쳤을 뿐이었죠. 그 장면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단지 겉으로만 반짝일 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서연아, 너는 체제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의 대가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특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단순히 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진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죠. 며칠 후 베이징으로 비행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단순히 또 하나의 비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최근 한국인 승객들과의 만남과 보위부의 경고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비행은 평소보다 훨씬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커졌어요. 출발 전날 밤 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현 동무, 이번 비행에서는 중요한 물품을 운반해야 한다. 내가 맡아서 잘 처리하도록. 그가 건넨 가방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런 가방에는 항상 고가의 밀수품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아마 중국에서 사치품으로 팔거나 북한 내부의 고위층에게 전달될 물건일 거예요. 이 가방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비행 내내 내 책임이라는 걸 명심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는 평소처럼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좌석을 정리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가방 생각뿐이었어요. 제 발 밑에 있는 가방이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로비에 들어선 순간부터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관 통과는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세관 직원이 이 가방을 열어본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저와 승무원 동료들은 세관으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고 앞에는 여러 나라의 승객들이 수화물을 검사받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자 손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전달하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세관 직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는 가방을 손으로 들어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저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외교 관련 물품입니다. 중요한 물품이라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가방을 살펴보더니 옆에 동료를 불렀어요. 이 가방을 엑스레이로 확인해 봐야겠어.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엑스레이로 가방 내부가 확인되면 밀수품이 드러날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가방은 북한 외교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은 제 말을 무시하고 엑스레이 기계로 가방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 승무원이 나섰어요. 이 가방은 정말 중요한 물품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세관 직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확인해야겠군요.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긴박해졌어요. 저는 손에 땀이 배어나며 동료를 바라봤고 동료는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의 내용은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교 물품입니다. 절차를 무시할 경우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세관 직원이 다가왔고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가방을 다시 제게 돌려줬습니다. 이번만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가방을 돌려받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무사했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화려한 거리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유니폼과 가방, 그리고 체제의 규칙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구속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출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위부의 감시와 세관의 압박 속에서 제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숨 쉴 공간조차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비행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탈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꿨던 자유로운 하늘은 이제 제 손에 달려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평양의 공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세관 통과에 아찔했던 순간과 밀수품이 가득 가방을 운반해야 했던 긴장감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죠.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불안을 더 깊게 파고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 준비를 하던 중 대기실에 앉아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한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언니 소식 들었어. 순간 대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수진 언니는 제 선배 승무원이었고 항상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저를 많이 챙겨줬던 사람이었죠. 제가 승무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워할 때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분이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료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언니, 보위부에 끌려갔다더라. 몇 주째 소식이 없대.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과 대화를 나눈 걸 누군가 보고한 모양이야.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 언니가 외국인 승객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니. 그건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저는 지난번 화장실에서 한국인 승객과 나눈 짧은 대화를 떠올리며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언니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하늘을 난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운 건 아니야. 내가 알잖아. 이 유니폼은 우리를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쇠사슬이야. 언니의 말이 그때는 단지 우울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언니는 항상 외국에서의 비행 중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자유. 그날 언니가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건 단순히 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며칠 후 비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양 거리의 어두운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화려한 평양 중심부의 빛과는 달리 골목길은 침묵과 고요 속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장 구석에서 웅크린 아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었어요. 아니,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었죠. 제가 누리는 특권의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 언니의 가족들도 함께 숙청당했다는 소문이었죠. 언니의 부모님은 평양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언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우리가 하늘을 날며 체제의 얼굴로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언젠가는 수진 언니처럼 사라지게 될까?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체제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행 중 안전한 탈출 경로 찾기, 외국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 확인, 다음 비행에서 기회를 노리기. 저는 결코 쉽게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수진 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지킬 거야. 탈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어요. 며칠 전 수진 언니의 숙청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한국인 승객과 짧게 대화를 나눴던 저 역시 감시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조차도 신중하게 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 이 체제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음 비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위부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소환장은 간결했지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서현 동무는 8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시오.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곳에 들어간 사람 중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곤 하니까요. 심장이 떨렸어요. 공항 화장실에서 한국인 승객과 나눈 짧은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운반했던 밀수품이 문제가 된 걸까요?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향하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 했어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내부는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취조실에 들어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류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 승객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그저 길을 물어본 승객이었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어요. 길만 물었다고 하기엔 대화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의 질문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했던 걸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짧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서현 동무, 당신이 외국인과 접촉했단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취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과 위협은 무겁게 다가왔어요. 방을 나설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보고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은 승무원으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감시도 많아지고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이 체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승무원으로 일하며 누리는 특권은 그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무게로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불만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누리는 건 영원한 게 아니야. 체제는 언제든 사람을 없앨 수 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베이징에서 만난 한 한국인 승객의 명함이 떠올랐어요. 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었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꺼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비행 일정이 잡히는 날, 저는 작고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이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밀수품을 운반해야 했고, 그것을 이용해 체제의 경계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뒤, 저는 조용히 명함에 적힌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승무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만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날 밤 답장이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작은 짐을 챙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없어. 이것만이 내가 진짜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한산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저에겐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심을 살까 두려웠죠. 로비 한쪽 큰 창가 근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내민 사람은 차분하고 단호해 보이는 중년 여성, 김은정 씨였어요. 서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작게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박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낮게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준비는 되셨나요? 저는 손에 들린 가방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많이 떨리시죠? 저도 그 기분 알아요. 괜찮아요. 이제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 씨의 따뜻한 말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과연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보위부가 이미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머릿속에 온갖 최악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텔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뒷문 근처에는 대기 중이던 검은색 차량이 있었어요. 은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에 타세요. 우리가 준비한 차량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빠르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박정우 씨가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절대 창밖을 보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고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조차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어요. 혹시라도 뒤를 쫓는 차가 있다면?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이곳에 도착했다면? 머릿속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이수진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서연 씨, 제가 탈출할 때도 그랬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만 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옆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잘 알아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자유를 향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곧 새 하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차는 예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정우 씨가 앞을 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문소가 보이네요. 경찰이 서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문소라니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요. 박정우 씨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경찰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이 느껴졌어요. 경찰은 차를 훑어보더니 차량 내부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들키면 끝이다. 들키면 끝이다.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몇 가지 질문만 한 뒤 손을 흔들며 차를 지나가게 했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긴장이 풀린 것도 잠시 여전히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차는 곧 대사관 근처에 멈췄습니다. 김은정 씨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뛰어야 해요. 우리 안내를 따라오세요. 대사관의 입구는 가까웠지만 그 짧은 거리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웠어요.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자, 빨리요.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잡지 못해요. 우리는 서둘러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은정 씨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서연 씨, 이제 됐어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동시에 평양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자유를 찾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야. 하지만 내가 떠나온 그곳을 잊어서는 안 돼. 평양에서 봤던 굶주리던 아이와 엄마 그리고 감시와 억압 속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이수진 씨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제 저는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처음으로 한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너무 넓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북한의 순환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죠.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게 맞을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민서연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자유롭게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와닿을 줄 몰랐어요. 평생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국정원 숙소 창밖에는 높은 빌딩들과 환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도 중심가는 화려했지만 거긴 고위층과 외국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여기선 모든 사람이 환한 불빛 아래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현 씨, 오늘은 저녁으로 우리 같이 외식할까요? 뷔페 식당이라는 곳에 가볼 거예요. 한국의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뷔페 식당.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북한에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식당이라고 하면 몇 가지 한정된 메뉴 중에서 선택해 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음식을 다양하게 골라 먹는다니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어요. 식당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고기, 생선, 각종 반찬들, 심지어 제가 평양에서 어쩌다 한번 구경만 하던 케이크와 초콜릿 같은 디저트까지. 모든 음식이 마음껏 먹으라고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뭐든지 드셔도 돼요. 배가 부를 때까지요. 다 무료입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기 있는 고기랑 저 케이크도 다 제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담당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죠.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상류층으로 살았던 저조차 북한에서는 고기 한 점을 먹으려고 몇 달 동안 배급표를 기다려야 했고, 케이크는 고위층 행사나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긴 이 모든 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니 이건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죠. 저는 처음으로 접시를 들고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음식 앞에서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담당자가 웃으며 제게 추천했어요. 서현 씨, 여기 불고기랑 잡채가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 디저트 코너에 있는 초콜릿 무스도요. 접시를 채우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먹던 밍밍한 배급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며칠 후 담당자는 저를 대형 쇼핑몰로 데려갔습니다. 북한에선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장소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달러를 사용하는 외국 여행객들을 위한 백화점이었고 아주 비싸서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쇼핑몰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십 개의 가게들이 반짝이는 유리창 뒤에 화려하게 진열된 물건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옷, 신발, 전자제품, 화장품 없는 게 없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며 물건을 구경하거나 손에 들고 마음껏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현 씨, 여기선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르고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서 꼭 오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이요? 저는 그 말이 생소했어요.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가게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저는 몇몇 탈북자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 중엔 이미 몇 년간 한국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막 도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북한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물었어요. 서현 씨, 뷔페 처음 갔을 때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놀라서 접시에 뭘 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게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서연 씨도 곧 그럴 거예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이런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줬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뷔페에서 처음 본 음식들, 쇼핑몰의 화려한 풍경,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평양에 남은 우리 가족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굶주리며 얼어붙은 손을 내밀던 아이들, 배급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던 주민들, 그리고 늘 저를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 자유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동시에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를 제가 얻은 이 선물을 꼭 가족과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적응해야 할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그 하늘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진정한 자유의 하늘이에요. 저는 이 하늘 아래에서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살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몹시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언젠가 저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일을 하러 갑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평양정 보통이 기원합니다. 한국에서 마음 따뜻한 남자도 만나 연애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서연 씨가 덜 외롭게 한국 사회에 적응했으면 합니다. 평양정 보통을 응원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